제가 읽었던 책과 이 글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건 람세스. 제가 그때 막 이집트 영상 올리겠다고 하고서 람세스부터 읽었거든요. 이게 5권짜리 소설이에요. 이집트에서 제일 업적을 많이 남긴 람세스 2세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건데, 사실 뭐 이집트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인물이 입체적이지 않지만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고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람세스 2세를 거의 이렇게 신격화를 해놔요. 그리고 네페르타리는 이제 람세스가 한눈에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왕비가 되는 인물인데, 지혜롭고 차분하고 이런 정말 타고난 왕비상,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말은 그 람세스 2세의 어머님 투야 왕비가 말해준 거고, 셰나르는 되게 불쌍한 악역이에요. 람세스의 형인데 람세스 2세가 차기 파라오로 채택이 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흑화해가지고 람세스를 계속 제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셰나르여서 절대 셰나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람세스 2세가 거의 역대급으로 오래 살았던 왕이기 때문에 셰나르는 중간에 제거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번으로 제가 약간 시간을 다룬 그런 비문학들에 꽂혀가지고 몇 권을 최근에 읽었어요. 이 책 굉장히 추천입니다. 카를로 로벨리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책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조그만 양장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그림이 많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니? 계속 물어봐주는 그런 느낌으로 텍스트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은근 어려워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뭐냐면, 작가가 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루프 양자 중력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되게 일관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세계는 시간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일종의 근사치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그런 직관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의 최신의 물리학에 대한 책이고, 그 전 단계의 책이라고 해야 되나? 스티븐 호킹이 쓴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예요. 이거 어디선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옛날 책인데요. 스티븐 호킹이 이 책에서 말을 해주는 거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 왔을지, 그러니까 시간이란 무엇일지, 그리고 정확한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찰을 해보는 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류의 힘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력도 있고 뭐죠 그거? 강한 인력? 약한 인력? 이런 것들도 있고, 스티븐 호킹 거를 먼저 보시고 시간은 흐르질 않는다를 보시면 조금 더 순서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아주 학문적인 내용보다도 책 거의 시작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지금 세계는 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한다면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혼자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거기 대답을 자연 선택설로 하거든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 다들 기억하시나요? 결국 유기체는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 물질의 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개체의 다양성이 생기게 되고, 개체의 다양성이 생김으로써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고 하면, 일부 개체들이, 그러니까 좀 더 진화한 개체들이 주위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더 적절하게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다르게 된 개체들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 사유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터득한 자연 선택으로부터 얻은 선물인 거죠. 만약에 우주가 과거의 규칙적인 방법으로 전개된 만큼 앞으로도 그런 일관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완전한 통일 이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힘의 종류들을 아우르는 완벽한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별표쳐놓은 부분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요것이다. 얼마나 그 자아가 충족되겠어요. 자기가 연구를 하고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이런 연유로 우리는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카를로 로벨리 씨는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거는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시키는 걸 시도하는 학문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도 양자역학도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거의 원자 단위, 기껏해야 반도체 수준의 정말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의 행성이나 은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많이 되는데, 고전 역학에서는 이 둘 다 와닿지가 않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작은 공간에 아주 큰 중력이 있게 되면은 양자역학도 중력도 함께 중요해지겠죠. 그런 상황이 블랙홀 아니면 빅뱅.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려면, 세계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알려면 이 두 개가 결국은 합쳐져야만 한다. 지금으로서는 빅뱅의 직후부터는 아는데 빅뱅 그 순간이 완벽히 탐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거를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양자 중력이라는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분이 탐구하는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거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을 쪼개다 보면 원자라는 그 단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은 이제 원자도 다른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 같은 개념이 더 쪼개도 결국은 뭔가 루프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산적인 세계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학문입니다. 정말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그런 지적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어려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멋있게 생겨서 샀거든요. 혜화의 어쩌다 산책이라는 책방이랑 카페가 결합된 곳이 있는데, 되게 책을 예쁘게 큐레이션을 해두셔가지고 거기 있는 거는 다 관심이 한 번씩 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점선면이라는 책을 골랐어요. 칸딘스키가 저희가 아는 칸딘스키 맞습니다. 이제 따뜻한 추상의 대가인 칸딘스키고요. 이 사람이 점선면에 대해서 고찰을 한 책에 걸쳐서 해놓아요. 3분의 1은 점, 3분의 1은 선, 3분의 1은 면에 대한 얘기고 정말 철학적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점 자체는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점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있던 것을 뭔가 외력이 작용해가지고 그 휴식이 파괴가 되면은 선이 되고, 면이라는 거는 점과 선이 전개가 되는 물질적인 면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점 자체는 사실 개념적으로 그냥 이 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점에서 선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진짜 너무 어려워져요. 어쨌든 이 의의가 이런 점선면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보는 첫 시도였던 거거든요. 뭐 수직선은 어떤 느낌, 수평선은 어떤 느낌, 이거는 차가운 느낌, 뜨거운 느낌,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주시는데 사실 따라가기엔 아직은 좀 버거워서 파생 독서를 좀 해본다든지, 이것도 언젠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재밌고 뿌듯하긴 한데 다 읽었어도 난 그래서 여기서 뭘 얻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건축가분들이 이 책을 막 자신의 인생책으로 꼽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내공이 없어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책도 저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 라는 책입니다. 임소연 작가님이 실제로 성형외과에 코디로 취직을 해가지고 코디 일을 하면서 성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자기가 성형수술을 받기도 해요. 이 성형수술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람들은 성형을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형을 하고 난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고, 성형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과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진짜 너무 추천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놀러 갔어요, 그 집에. 내가 되게 어리석은 질문으로 아기 낳으면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생물학적인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그런 만족감은 사회적인 나의 페르소나에서 기인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엄마로서 기능하는 거는 정말 원초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얘기를 하면서 작가님도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해
위해서 여기에 취업도 아닌 취업을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과 사근사근 코디로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묘한 만족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이런 쪽에서 만족감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마치 그거는 그렇게 권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성형외과에서 느끼는 바가 자신의 지금 상황과 은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맞아요. 제가 동화책 선물한 친구입니다. 벌써 한번 읽어줬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읽게 되었는데 되게 책이 얇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가 계속 사진을 찍게 된다는 거예요. 셀카를. 왜 그러게 되는가 봤더니 내가 이런 얼굴이 되고 싶었다 하는 상이 있을 거니까 내가 촬영을 했을 때 진짜 내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지 사진을 찍어보는 거고 실제 얼굴과 원하는 얼굴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는 방안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셀카 사진이. 의사는 3차원의 몸을 변형을 시켜준다면 수술로 실제로 환자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을 함으로써 마치 3차원의 몸을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잖아요. 이 몸을 내가 조절을 함으로써 나는 내가 원하는 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디스포리아라는 거는 유포리아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태와 내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를 말을 하는데 내 셀카를 찍음으로써 그걸 확인하고 디스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계속 사진을 찍는다고 진짜 내가 더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어느 시기에 계속 찍다가 언젠가는 그만 찍는 시기가 또 왔어요. 내가 뭔가 가상의 어떤 나를 상상을 해서 이 내가 되기 위해서 수술을 했더라도 결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디스포리아의 존재가 당연해지면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디스포리아가 오히려 사라지게 된다. 책의 초입부에 보면은 아프지도 늙지도 않게 하는 약이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당연히 먹겠죠? 세상에 이런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안 먹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때 아프고 늙은 너를 사랑하라 1번 아니면 2번 아프고 늙음을 규정하는 이 사회가 잘못됐다. 사회를 비난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이제 깨어있는 몇 명의 사람들은 그래 뭐 아프고 늙는 게 무슨 문제냐 하고 안 먹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약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다들 좇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약을 안 먹게 하는 거는 이 약 먹어도 아프고 늙는다. 또 다른 힘듦이 추가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진짜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아프지도 늙지도 않게 하는 약은 환상이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니 에르노 책을 드디어 읽었어요. 이분이 작년인가? 노벨 문학상 타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분 책을 안 읽어봤다가 이번에 빈 옷장 이 데뷔작을 처음 읽었는데 이것도 너무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소설 시작이 자기가 25살쯤에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까지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알려주는 되게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아니에르노의 그 작품 특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행복하게 지냈는데 좋은 사립학교에 들어가고 거기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면서 자꾸 괴리감이 느껴지고 내 부모님과 우리 집이 막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뒤틀리게 극복을 하고 극복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심리를 정말 세밀하게 그려내는데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자기 정기적 사실주의라는 말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자기 얘기를 세밀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아니 에르노 작품의 특징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발짝 떨어진 위치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나 가감 없이 정말 뭐 사람이라면은 조금은 좀 숨기고 마스킹해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한 발짝 떨어졌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일기장도 마치 남이 보는 것처럼 쓰게 되잖아요. 이 이후로도 다 자기의 얘기를 쓰거든요, 이 작가는. 나는 아무도 안 보는 작품도 저렇게 쓸 수 있나? 난 절대 못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